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네, 오늘은 통합예술심리상담연구소 나루 대표님이시자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 저자이신 한경은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심리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글쓰기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대1 개인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 함께 만나고 있어요. 치유글쓰기라는 걸 저는 처음 듣는데 치유글쓰기가 어떤 건가요? 네, 치유나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완전 다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쓰기나 혹은 문학적인 글쓰기를 배웠죠. 치유 글쓰기는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쓸수록 좋아요. 네, 훨씬 자기 직면이 되고 훨씬 더 치유적이다라는 거고요. 내면과 만나는 글쓰기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고 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글쓰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고 경향성이라고 해서 심리 도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 성격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제가 제시하는 어떤 질문 혹은 어떤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사고의 구조, 로 제가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 의식을 좀 더 명료화하고요. 특히 가장 큰 차이점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예. 내가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글을 쓰다 보니까 어머 나 쪽팔린 거였네. 어휴, 내가 이게 쪽팔리고 수치스러워갖고 이거 입마음 보기 싫어갖고 억울하다고 쟤한테 뒤집어 씌웠어. 어머머. 이런 거 보게 될 때 정말 아싸 하는 거죠. 와,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와, 이게 나였어. 이랬구나. 그랬으니 이 수치심을 억압하고 싶었으니 보기 힘들었겠네. 라고 또 이해도 해주고 그런 내면과 깊이 만나는 내적 작업입니다. 치유글쓰기는. 예.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치유글쓰기의 아까 목록 쓰기, 뭐 빈칸 채우기, 시범 글쓰기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수용을 위한 10단계 글쓰기인데, 자기 수용을 위해서 제가 안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나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목록 쓰기거든요. 그래서 그땐 참 좋았지 뭐뭐뭐뭐 했을 때 목록 쓰기는요, 내 어떤 그 경험의 자료 데이터들을 목록으로 쫙 꺼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목록, 그땐 참 좋았지. 친구들이랑 귀신놀이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을 때 그땐 참 좋았지. 인형놀이 하면서 뭐 인형 옷을 만들어 입혔을 때 너무 재밌었어.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이제 쓰다 보면 내 경험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록을 거기서 공통점이나 특이사항을 분석하라고 해요. 그 목록을 내가 한 20개 썼어요. 그러면 이거 쭉 보니까 나는 혼자 노는 걸 잘했네. 혼자 놀기를 좋아했네. 나는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만 되게 즐거웠어. 나는 정말 칭찬받을 때 환호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목록을 통해서. 그래서 목록 쓰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일단 경험을 내가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공통적인 나죠. 내 성격이고 내 기질이잖아요. 보기 위해서 늘어놓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을 보고 내가 쓴 목록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본격적으로 내면과 만나는 15분 글쓰기를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책에서는 이 친구는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너무 나를 예뻐하고 인정해줬던 때, 그 좋았던 때를 이제 15분 동안 쭉 썼어요. 쓰고 나서 그 쓴 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것이 알아차림 요약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15분 글쓰기에 드러난 나의 내가 지금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혹은 더
늦게 알게 된 것들을 또 요약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뭐 이렇게 요약 문장을 한 6개 만드셨는데, 뭐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좋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림을 명료하게 요약하는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랑 쓰는 거랑은 달라요. 써봐야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써지는구나. 요약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비로소 문자화 됐을 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책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를 보면 이제 선생님이 치유글쓰기를 만나게 된 계기가 좀 개인적인 아픔에서 온 거라고 짧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가장 큰 울림, 깨달음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지 않았고요. 구구절절히 책 전반을 통해서 있긴 네, 있었는데 뭐 제 인생을 제가 바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글쓰기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제가 별거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제 아들이 5살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나오질 못했어요. 친할머니랑 이제 그 아버지가 보살펴 주고 있는, 그곳에, 두고 나왔던 거. 그래서, 정말 딱 3년 매일 밤마다 운 것 같아요. 죄책감 때문에요. 나쁜 년, 나쁜 엄마, 아이를 버린 엄마, 심지어 저희 엄마도 애 버리고 나왔다. 네 그래서 네 얼마나 잘 살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아이를 버렸다라는 생각으로 죄책감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가 어떤 저널이었는데요. 저희 선배께서 선배이자 지금 제 이제 스승님이십니다. 치유글쓰기 안내를 그때 선배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저희 회사의 편집장님이셨는데 선배가 이제 나가서 치유글쓰기 이제 안내자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너 좀 너무 힘든데 와서 치유글쓰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제안해 주셔서 그때 처음 치유글쓰기를 시작했고 질문이 치유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큰 울림, 깨달음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잖아요. 제가 글쓰기가 내 인생을 구원했다라고 제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뚜렷하게 생각은 나지 전혀 이거 그러네요. 네, 예,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울림이나 깨달음의 정도라기보다 저는 내 인생을 글쓰기가 구원했다. 라고 할 정도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제 서문에 쓴 내용인데요. 내가 나쁜 년 되기 싫어서 고통스러웠구나. 그 아이를 버린 엄마가 되는 것이 그걸 아니라고 하고 싶었구나. 그걸 글쓰기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면서 나쁜 거 맞다. 나 나쁜 거 맞았네. 나쁜 엄마 맞네. 나는 아이를 버린 적이 없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버려진 거지. 버려짐의 경험인 거지. 이런 걸 좀 수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죄책감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죄책감이란 내가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써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에고의 눈으로 문제를 이렇게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파악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고 글을 끝맺고 내 마음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실수라기보다는 한계라고 할까요? 예. 근데 또 이 한계도 잘못됐다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중심으로 사고하는구나 라는 걸 아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내가 여기서 멈추고 있네 라고 또 알아차림하신 것도 대단하시고요. 뭔가 또 뒤에가 있나 봐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근데 뭐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저는 일단 그게 더 되게 좋게 와 닿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까? 솔직하는 게 힘들까? 근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솔직하기가 힘든지? 보기 힘들어서. 예. 무엇을? 그 솔직한 마음을. 솔직한 마음에 뭐가 있길래? 내가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나올까봐. 예. 혹시 선생님은? 저는 수치심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혹은 어쩌면 그게 수치심일 수도 있는? 예. 보기 싫어서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뭔가 이렇게 막혔다. 나아가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수치심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치심을 보는 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막 혼자 막 얼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혼자 막 이불킥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그런 나를 좀 너 되게 쪽팔려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쪽팔릴 줄 몰랐어. 뭐가 그렇게 쪽팔려? 남들이 날 바보같이 볼 것 같아. 남들이 나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되게 저기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었구나. 근데 정말 네가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맞을까? 네가 멍청하고 바보 같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왔을까? 그 말이, 그 느낌이 혹은 그 생각이 사실일까? 이제 이런 내면과의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솔직하기 힘들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부족한 게 아니다. 솔직하기가 왜 힘드냐?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비리, 나만 알고 있는 그거, 그 세상에 까발려주면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그거. 그게 내 안에 있구나. 근데 괜찮아. 내 인생 대세에 지장 없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용기를 조금만 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에고의 어떤 관점으로 계속 글쓰기 하면서 기승전결을 맞춰서 문제는 이거고 해결책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 안에서 다 답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뭐가 문제고 뭘 안 보고 있는지는. 그러네요. 그러네. 내가 답이 찾았나요? 똑똑하다. 똑똑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쓰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어요. 썼더니 이게 안 써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만 갖구나, 좀 쪽팔렸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생각만 했을 때는 사실 깊게, 자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써봐야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쓰고 보는 것. 예. 그러게요. 그럼 실수가 아니네요, 진짜. 그렇네요. 뭔가 더 솔직한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런 네. 구구절절한 것들이 막 나와야 네. 잘 된다, 잘 된 거 이런 또 하나의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예. 요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거야 라고 생각하신 상이 있었다라고 네, 그랬던 것 잘 같아요. 하신 거네요. 네, 네.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어쩜 너무 이렇게 성찰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저희 맨날 하는 일을 이거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면 아이 치유를 좀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 치유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면 인격 이론이라고 있어요. 내면 인격 이론에는 우리 안에 다양한 인격 혹은 다양한 에고 혹은 자아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에고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에 내면 인격 이론, 이너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되게 보호자 인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통제하는 인격도 있고 아주 밀어붙이는 자아도 있고 그리고 아주 발랄하고 아이 같은 아이 인격도 있고 그리고 저기 100살 먹은 노인네 같은 인격도 있고 막 이제 여러 인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아이 인격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루고 지금 선생님 질문해 주신 여기 내면 아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론이 다른 건데 우리는 그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큰 트라우마나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 감정 그때 감정과 사고가 드러나도록 허락되거나 표현되지 못하면 거기에 고착된다고 해요.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얼어붙거나 단단하게 계속 굳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는 어떤 그 내면 인격을 이제 내면 아이라고 봐요. 그러면 내면 아이를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과거 경험에서 그때 분명히 느꼈어야 할 감정이 있었고 그때 표현했어야 할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과거 경험과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재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재경험을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 그 내면 아이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네가 듣고 싶었던 말, 네가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또 들어주고 가서 또 안아주고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아이가 이제 점점 밖으로 나오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혹은 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데 내면 아이 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유하면 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예, 맞아요. 그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행동을. 비슷한 자극이 오면. 그게 고착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드는 그걸 반복 강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강박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려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내면 아이가 됐든 우리가 내면 치유가 됐든 뭐 의식 성장이 됐든 이것의 가장 핵심은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자극에 매번 비슷하게 반복하는 것 이걸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탈동일신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네, 그 작업인 거죠. 예. 또 중요한 핵심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도 있지만 우리 안에 원더풀 차일드 놀라운 아이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작가님 책 보면서 글 쓰면서 이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 작가님이 그거를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또한 우리가 의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그것들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이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감정은 또 어딨냐, 어떻게 만나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식보다는 감정이 훨씬 지금 의식이 뭐지라는 생각과 감정이 뭐지라는 생각이 어느 게 더 쉽게 느껴지세요? 감정.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사실은 다 감정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늘 그 생각과 감정이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실은 감정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사고를 더 중시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또 사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을 만나는데 감정을 빼고는 내면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날 길이 없어요. 나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내가 아프지가 않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꼬집었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날 왜 꼬집었냐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다음에 탐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하는 것.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과 의식의 탐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느껴지는 감정에 를 주목하라고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글로 뭐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을 쓰는 순간에 내 느낌이 어떤지를 이렇게 메모하라고 하세요. 뭐 슬프면 슬픔, 뭐 분노면 분노 이렇게 그런 짧게. 짧게 그런 것도 다 이제 알아차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 메모를 안 하면 나중에 읽어봤을 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울컥했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바로는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모를 수도 있고, 그때 어떤 문장을 쓰는데 혹은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 혹은 어떤 인물이 확 생각이 났는데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쓰다가 갑자기 확 그 열이 뻗친다, 아니면 갑자기 뭉클한다, 이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그 문장 옆에다가 빨리 글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울컥, 빡침, 이렇게 그냥 메모하고 얼른 이제 넘어가라라고 이제 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자기 객관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내 글을 읽어보고 스스로 내가 이제 자기 분석이나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그 경지에 이르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재료를 모아두는 거죠. 그런 이제 메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돼요. 저희 집 가서 글쓰기 하고 싶어요. 거기 보면서 되게 글쓰기 하고 싶어요. 공책 하나 이쁜 거 사가지고.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펜도 내 마음에 드는 잘 써지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하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새로운 노트들과 새로운 펜들이 집에 많잖아요. 맞아. 작심삼일. 한 3페이지 써져 있고. 그렇게 빡침, 뭐 울컥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한 뭐 10개, 20개 이렇게 모아지면 공통점이 보이겠네요. 여기서 울컥하는구나. 여기서 빡침이 있구나. 이렇게. 나는 맨날 여기서 빡쳐. 나는 이 소리만 들으면 이렇구나. 나는 상대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굉장히 수치심이 드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작가님 책 보면 이제 사람 내면에는 이제 비겁한 도망자부터 이제 승리한 영웅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그중 좋은 거, 이제 승리한 영웅만 취하고 이제 도망가는 비겁자는 버리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뭐 영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이제 심리학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시면서 이건 너무 이렇게 사는 건 이게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네가 좋아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이 너 좋아? 괜찮아. 아니요. 타인이. 그래요? 타인이 괜찮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썼다고요? 비겁한 도망간 비겁자. 도망자로부터 승리한 영웅까지 제자승 영웅가요? 네. 그랬군요. 어쨌든 내가 좋은 나는 더 이렇게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나는 내가 버리고 싶고
누구한테 보이면 안 되고 드러나면 두렵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나 지금 딱 떠오르는 나 있으세요? 잘난 척하는 나. 잘난 척하는 나 싫으세요? 그 잘난 척하는 인격한테 지금 이름을 하나 붙여줄래요? 별명? 잘나니? 잘나니. 네. 선생님은요? 네, 싫은 비겁한. 비겁한 인격이 나올 때 싫어요. 네. 그럼 친구의 별칭을 또 하나 지어보세요. 비겁이? 비겁이. 잘나니하고 이제 비겁이에요. 예. 잘나니와 비겁이를 내가 되게 싫어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이제 사고를 전환해서 내가 잘나니고 이제 비겁이가 되시는 거예요. 잘나니로 빙의. 지금 비겁이로 빙의. 오셨다. 근데 내가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진짜 어디 가서 잘난 척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 되게 싫어해. 너 진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정말 쓸모없어. 너 내 인생에서 빠져줘야 돼. 이 인격이 난데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속상해요. 네. 그 비겁이한테 너 이렇게 쪼다 같아갖고 어디다 써먹을 거니? 그렇게 용기가 없고 그렇게 겁이 많아갖고 어떡할 거야. 정말 너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넌 정말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내가 되게 상처되죠. 더 위축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내면 아인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그 내면 아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싫어하는 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는 지금 우리가 그 잘나니와 비겁이에게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느낌은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건 좀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일부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내가 나의 일부를 버릴 수 없고요. 내가 만약에 잘나니와 비겁이를 이제 수용해. 너도 내 인생에 필요해. 할 일이 있어. 괜찮아. 이것도 나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의 잘나니와 비겁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나니와 비겁이가 싫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때 타인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누가 잘난 척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눈꼬리 쳐서 볼 수가 없어요. 맞아. 누가 비겁한 사람을 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어떤 측면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때 결국엔 밖으로 투사돼서 다른 사람의 어떤 측면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세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라고 한 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되게 물림이 있었어. 그죠. 네. 내가 나를 이렇게 다루고 있었구나가 확 그렇게 감정으로 와닿네요. 확실히 아까 감정이 우리를 만나는 키워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정을 확 느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너무 와닿아요. 결국에 나를 사랑할수록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도 더 커지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게 참 어려워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감정을 직면하는 거에는 진짜 많은 저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은 이제 감정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이 저항, 이거를 좀 어떻게 다루시는 편인가요? 우리가 감정을요, 너무 무서워해요. 감정 앞에 쫄아갖고, 내가 수치심을 느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이 열이 받으면,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뭔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갖고, 우리가 또, 나를 스스로 공포스럽게 여기기도 해요. 예,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한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는요,
그 무서워하잖아요. 그 에너지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에너지는 이렇게 바라봐 주면 사라져요. 너 거기 있구나. 그 놀다 가렴. 그 놀다가 제가 잘 놀아주면 이제 잘 있다 가는 건데, 그 에너지, 이제 그 감정 우리가 외면할 때 사실은 거기에 힘을 더 준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더 그 힘을 키우는 건데, 왜 외면하냐?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기 때문에. 감정이 뭐라고요? 예. 그냥, 내가 쪽팔린다, 수치스럽다, 나 완전 이제 열등감이 쩔었네? 그게 뭐라고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사실은. 예, 예.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적인 거잖아요. 예, 그게 나잖아요.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병에 걸려가지고. 거룩병. 네. 거룩병. 네, 거룩병. 예, 예. 그래서 우리 너무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표현하면 안 된다. 라고 거룩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뭐예요? 거기다가 너무 압도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감정은 왔다가 가는 것. 그리고 나의 일부. 그냥 그 일부인데도 거기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오며 가며 계속 들락날락 하는 손님. 근데 감정을 주인으로 앉혀 놓는 거죠, 우린 자꾸. 그래서 걔가 날 어떻게 할까봐. 맞아요. 진짜 약간 침입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내 정신과 의식의 주인으로 내가 감정을 다뤄야 되는데, 너 왔니? 내가 다룬다는 거, 주인이 뭐야?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왔으면, 난 문전박대 하는 거예요. 오지 마, 나가, 이렇게.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면 지금 내가 날 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인데, 나의 에너지의 일부인데. 그럼 이제 손님이 왔으면 내가 되게, 품격 있는 주인으로서 환대하고, 잘 대접해 주면, 고마워하고 갈 것을. 막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전박대 당하고, 막 무시받은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뒤통수를 쳐요, 나중에. 네, 화가 난 그 감정 에너지들이 나가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밖에서 더 크게. 그게 밖에서 사고 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네. 환대해주기. 어떻게 다루냐? 네. 내가 주인으로 그냥 되게 귀한 손님을 모시듯이 잘 대접해주기.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네요. 네, 이제 공식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N행시. 네, 네. 이번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 경은 작가님 이제 회사 이름이 나루. 네. 나루로 이행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운 띄워주세요. 저희가 운 띄워드리면 제가 운 띄워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예. 나답게 살아요. 르르르르르. 처음으로 율동이 나왔어요. 네, 그런가요? 예. 나중에 포스 떨었다고 보면 막 수치심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괜찮아라고 네. 제가 해야겠죠? 네네, 그렇죠. 이거는 안 자르실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넣어야죠.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